이평의 파호를 나온 곽정은 태무친에게 자기 뜻을 전하기 전에 먼저 화쟁에게 알리는 것이 예의라 생각하고 화쟁이 기거하는 파호로 갔다. 그러나 막상 화쟁을 불러내고 보니 무엇을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더구나 혼례 준비로 들떠있는 천진난만한 화쟁의 얼굴을 바라보니 내일 이곳을 떠난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한참을 망설이던 곽정은 결국 결심을 굳히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나와 어머니는 내일 이곳을 떠날 거야. 그 말에 화쟁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어 멍하니 곽정을 바라보았다. 곽정은 그런 화쟁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며 황용이 처한 상황을 털어놓았다. 황용이 구양봉에게 잡혀간 뒤 6달 동안 애타게 찾아다녔지만 아직도 행방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쟁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화쟁, 그냥 날 잊어줘. 난 아무래도 용의를 찾으러 가야 할 것 같아. 찾은 다음에는요? 다시 돌아오실 건가요? 만약 용의가 아무 일 없이 무사하면 반드시 돌아올게. 그리고 네가 날 싫다고 하지만 않으면 그때 우리 혼례를 올리자. 그 말에 화쟁은 곽정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화쟁을 품에 안은 곽정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꼭 껴안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곽정은 화쟁을 뒤로하고 태무친이 있는 파우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서쪽에서 4마리의 말이 급히 달려왔다. 그중 한 마리가 금빛 파오에서 수십 장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넘어지더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아마도 극도로 피곤한 나머지 숨진 것 같았다. 말에 타고 있던 사람은 벌떡 일어나 죽은 말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금빛 파오를 향해 달려갔다. 잠시 후 금빛 파오에서 10명의 호각수가 나오더니 각각 동서남북을 향해 나팔을 불어댔다.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태무친이 장군들을 소집하기 위해 부는 나팔 소리였다. 이 신호는 아무리 태무친이 총애하는 장수라 할지라도 10손가락을 셀 동안 도착하지 않으면 참수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만 부는 신호였다. 곽정은 나팔 소리를 듣자마자 급히 금빛 파우로 달려갔다. 그 뒤로 사방에서 말 달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태무친이 8번째 손가락을 셀 때쯤 되자 모든 왕자와 장군들이 도착했다. 그리고 그들은 분노에 찬 대칸을 볼 수 있었다. 개 같은 무함마드에게 너희와 같은 용맹스러운 왕자들과 장수들이 있다 하더냐? 그 물음에 모두가 한 목소리로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태무치는 분통이 터지는 듯 가슴을 치며 역정을 냈다. 봐라, 내가 호라짐에 파견한 사신들이다. 그놈들이 내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어찌 만들었는지 보아라. 그 말에 모두가 태무친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몽골 병사 몇이 서 있는데 하나같이 얼굴은 퉁퉁 부어있고 수염은 불에 타서 형편없이 그을려 있었다. 몽골인에게 수염은 용맹과 존엄을 상징했기에 그런 수염을 불태웠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치욕이었다. 더구나 대칸이 보낸 사절단을 죽이고 호위병들의 수염을 불태웠다는 소리를 듣자 모두가 분노했다. 돌아온 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모두가 와난홍렬의 사주를 받은 무함마드 왕의 지시라 했다. 곽정은 와난홍렬의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다. 와난홍렬이 호라즘에 있습니까? 그 물음에 수염이 불에 타버린 한 병사가 말했다. 제가 분명히 무함마드 왕 옆에 앉아서 끊임없이 말을 건네는 그놈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태무친이 언성을 높여 말했다. 듣자 하니 금이 호라즘과 연합해 우리 몽골을 협공하려 한다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았단 말이냐? 무함마드와 와난홍렬을 잡아오너라. 그러자 장군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대칸의 말에 화답했다. 그들의 함성이 어찌나 큰지 파오 안에 켜둔 촛불이 흔들릴 정도였다. 태무친이 칼을 뽑아들고 파오에서 나와 말에 올랐고 장군들도 말에 올라 뒤를 따랐다. 태무친은 말을 몰아 순식간에 몇 리를 달려 작은 언덕 위에 올라섰다. 장군들은 대칸이 홀로 생각할 시간을 가지려 한다는 것을 알고 언덕 밑에서 기다렸다. 그때 태무친이 곽정을 불렀다. 태무친은 초원이 무수히 많은 파오에 켜진 불빛을 바라보며 채찍을 휘둘렀다. 정아, 상공과 찰목합에게 포위되었을 때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을 아직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하고 있습니다. 몽골인 중에 용맹한 사람이 이리 많으니 우리가 서로에게 창칼을 들이대지만 않는다면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 말에 태무친이 허공을 향해 채찍을 몇 차례 휘둘렀다. 맞다.
지금이 바로 우리 몽골인이 뭉칠 때로구나. 자, 완한홍련을 잡으러 가자꾸나. 곽정은 원래 다음날 남쪽으로 떠날 생각이었으나 갑작스레 이런 일을 맞닥뜨리게 되니 계획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게는 황룡을 찾는 일 못지않게 완한홍련을 죽여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대칸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도 중요했다. 그리고 지금은 대칸을 위해 공을 세울 때였다. 이번에는 반드시 완한홍련을 잡고야 말겠습니다. 그 말에 태무친이 호탕하게 웃었다. 호라즘은 100만의 정예병을 자랑한다 하는데 100만은 아니라 하더라도 60만에서 70만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병력은 20만 명뿐인데다 그중 일부는 금을 치기 위해 남겨두어야 하니 15만 병력으로 70만과 싸워야 한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에 곽정이 용맹하게 대답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내가 너를 친아들처럼 대하겠다고 한 말 기억하고 있겠지? 우리 함께 가서 무함마드와 완한홍련을 잡고 다시 돌아와서 화쟁과 혼례를 올리도록 하자. 태무치는 말을 마치자 말을 몰아 언덕을 내려왔다. 대오를 정비하고 출정 준비하라. 그 말에 친병이 나팔을 불었고 장군들은 말머리를 돌려 각자의 진영으로 달려갔다. 태무치는 금빛 파오에 들어서자 서기를 불러 출전서를 쓰라고 명했다. 부르는 대로 써라. 원한다면 싸워주마. 서기는 전혀 격식도 갖추지 않은 대칸의 말에 깜짝 놀랐으나 감히 거역할 수 없어서 시키는 대로 썼다. 그리고 옥쇠를 찍어 봉한 뒤 천부장을 시켜 전서를 보냈다. 전서를 보낸 태무치는 홀로 황금 의자에 앉아 손으로 턱을 받친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수없이 많은 고초와 환난을 겪은 젊은 시절을 회상하고 어머니와 아내, 자식들과 수많은 애첩, 그리고 백전백승의 군대와 끝없이 넓은 제국 또 눈앞에 닥친 전투에 대해 생각했다. 한참 생각에 잠겨있던 중 문득 멀리서 말 울음소리가 몇 차례 들리더니 갑자기 끊겼다. 이것은 말이 나이가 들어 불치병에 걸리면 고생하지 않고 떠나라고 주인이 칼로 말을 죽이는 관습이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도 이제 늙었는데 이번 출정에서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겠는가? 만약 내가 전장에서 목숨을 잃으면 내 아들이 대칸이 되기 위해 서로 다투겠지? 그래, 나라고 영원히 살 수 없는 것 아닌가? 비록 태무친이 백전백승의 영웅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고 정력이 쇠하여 죽음을 생각하니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남쪽엔 도사라는 사람들이 있어 신선이 되는 법이라든지 불로장생하는 법을 가르쳐준다는데 그게 정말일까? 태무치는 손바닥으로 의자를 두어 차례 내리쳐 궁사를 불러 곽정을 찾아오라 명했다. 잠시 뒤 곽정이 들어오자 태무치는 방금 자기가 한 생각이 사실인지 물었다. 불로장생하는 법을 가르치는지는 저도 알 수 없으나 도사들처럼 길을 수련하면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태무치는 곽정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길을 수련하는 법을 아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 어서 가서 불러오너라. 그러자 곽정이 정중히 말했다. 도사들께서는 누가 부른다고 쉽게 오시지 않습니다. 그 말에 태무친이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보니 네 말이 맞다.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대관을 보내어 예를 갖추어 모셔와야겠구나. 그래, 네가 보기에 누굴 모셔오는 것이 좋겠느냐? 그 물음에 곽정은 전진파의 구척이를 추천했고 태무치는 그 자리에서 서기를 불러 신중하고 예의 바르게 조서를 쓰도록 했다. 그리고 곽정에게도 구척이에게 보낼 편지를 쓰도록 했다. 그런 다음 한인 출신의 대관인 유중록을 불러 조서와 편지를 들고 남으로 가도록 했다. 다음 날 태무치는 장군들을 소집해 서정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태무치는 곽정을 나안에 봉하고 군사일만을 통솔하도록 했다. 나안은 몽골 최고의 관직으로 대칸이 총애하는 자가 아니면 꿈도 꿀 수 없는 자리였다. 그러나 곽정은 무공이 뛰어날 뿐 군대 통솔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비록 철별과 속불태에게 도움을 청하기는 했으나 본디 우둔한 사람이어서 전략을 세우고 진지를 지휘하는 일등을 민첩하게 처리하지 못했다. 다른 장군들은 병력을 정비하고 군량을 점검하느라 정신없이 바빴다. 15만 대군이 혹한의 불모지로 정벌을 나서려니 그 준비 작업이 만만치 않았다. 곽정은 스스로 아는 바가 없어 수하에 있는 10명의 천부장에게 각기 분담해
병력과 군량을 점검하도록 명을 내렸다. 그렇게 한 달 남짓 지나는 동안 곽정은 자기가 1만 군의 수장이 된다는 게 매우 합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갈수록 강하게 들었다. 자기가 내린 명령 한마디만 잘못되어도 전군이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 아닌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 곽정은 대칸을 찾아가 나한의 직책을 내놓고 일반 병사로 적과 맞서 싸우겠다고 청했다. 그러나 그 청은 대칸의 노여움만 사고 말았다.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전쟁을 할 줄 알았다더냐. 몇 번 싸우다 보면 자연히 배우게 되는 것을 어려서부터 내 밑에서 자란 네가 이렇게 두려워하다니. 대칸의 사위가 전쟁을 할 줄 모른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곽정은 감히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못하고 자기 파우로 돌아왔다. 그때 병사 한 명이 들어오더니 밖에 1천여 명의 한인이 만나기를 청한다고 보고했다. 곽정은 구척이 일행이 온 줄 알고 크게 기뻐하며 그들을 만나러 나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곽정을 찾아온 사람들은 도사가 아니라 모두 거지들이었다. 그중 3사람이 앞으로 나와 허리를 굽혀 예를 갖추는데 인사를 하고 보니 바로 개방의 노유각과 간장노, 양장노였다. 그래, 황룡의 소식은 들었습니까? 그 말에 노유각이 고개를 저었다. 백방으로 알아보았으나 여전히 방주의 소식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서정에 참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도 도우러 왔습니다. 곽정이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다. 대칸께서 사람을 보내어 구도장을 청하셨더군요. 전진파에게서 소식을 들었지요. 그 말에 곽정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곽정은 먼 하늘에 유유히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며 황룡을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잠시 감정을 추스른 곽정은 병사들에게 그들의 거처를 마련하라 이르고 대칸에게 보고하여 자기 휘하의 개방도들을 소속시켰다. 해질 무렵 개방의 배치를 끝낸 노유각이 곽정의 파우로 찾아왔다. 노유각은 출정 준비로 고민하는 곽정을 위로했다. 진즉 알았더라면 손자병법이나 태공도략을 가져올 걸 그랬군요. 이 말을 듣자 곽정은 문득 자기에게 무목유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냈다. 이것이야말로 병법의 요결을 적어둔 책인데 어찌 잊고 있었단 말인가. 곽정은 당장 그 책을 꺼내어 밤새워 읽고 또 읽었다. 곽정은 다음날 정오가 되어서야 책을 놓고 휴식을 취했다. 책에는 군사 전략이며 군사훈련 등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다. 원강에서 배 위에 앉아 이 책을 보았을 때는 그다지 주의 깊게 보지 않았는데 이제 자세히 읽어보니 한 구절 한 구절 모두 주옥 같은 명언이었다. 책을 읽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노유각을 불러 물어보았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 연구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유각은 곽정이 물어볼 때마다 우선 물러가 혼자서 연구하고 금세 돌아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곽정은 그런 노유각이 크게 의지가 되어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을 물어보았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자리에서는 항상 모른다던 노유각은 나갔다가 되돌아오기만 하면 분명하게 설명해 주곤 했다. 곽정은 처음에는 이를 의식하지 못하다가 며칠 동안 계속 이런 일이 되풀이되자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날 밤도 곽정은 책을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노유각에게 물었다. 노유각은 이번에도 역시 잘 모르겠다며 나가서 연구해오겠다고 대답했다. 곽정은 노유각을 내보내고 몰래 그 뒤를 밟았다. 노유각은 어느 작은 파우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다시 나왔다. 곽정은 서둘러 자기 파우로 돌아와 시치미를 떼고 책을 보고 있었다. 역시나 노유각은 잘 이해되지 않던 부분을 쉽게 풀어주었다. 노장로. 노장로께서도 따로 사부님이 계시는 모양인데 이리로 모셔오시지요. 그러자 노유각이 깜짝 놀라며 그런 사람 없다고 시치미를 뗐다. 그러자 곽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노유각의 손을 잡고 아까 노유각이 들어간 작은 파우로 향했다. 파우 앞에서 보초를 서던 2명의 거지가 곽정을 보자 동시에 기침을 했다. 곽정은 기침 소리를 듣고 노유각의 표정을 살피더니 쏜살같이 파우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파우 문을 젖히고 들어가니 아무도 없었다. 다만 파우 뒷문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금방 누군가 나간 게 틀림없었다. 곽정은 급히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으나 역시 아무도 없었다. 곽정은 한참 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자기 파우로 돌아와 노유각에게 누구인지 캐물었다. 그러나 노유각은 여전히 파우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곽정은 하는 수 없이 일단 그 일을 묻어두고 공부를 계속했다. 곽정은 여전히 모르는 것이 있으면 노유각을 찾아 물었다. 그러나 이제는 바로 대답해주지 않고 다음 날에야 대답해 주었다. 곽정은 노유각의 스승이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아기가 있는 건 아닌 듯 싶어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곽정은 아마도 무림의 고수가 신분을 밝히기 싫어 노유각을 통해 자기를 도와주려니 생각했다. 곽정은 밤에는 병서를 연구하고 낮에는 병서에 쓰인 대로 군사를 훈련시켰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나자 태무친이 최종적으로 병력을 점검했다. 하늘은 맑고 청명한 날씨였다. 몽골의 15만 군사가 초원에 정렬하니 그 위세가 참으로 대단했다. 태무친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출사의 뜻을 고했다. 그런 다음 장군들을 향해 말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마련인 법. 이제 나도 많이 늙어서 이번 출정에 나서면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하여 오늘 태자를 세워 대업을 계승토록 하겠다. 그 자리에 모인 장군들은 개국 이래 태무친을 따라 동정서토의 대업을 이룬 백전노장들이었다. 이제 대칸이 후계자를 세운다는 말을 듣자 다들 크게 기뻐했다. 모두가 대칸의 얼굴을 주목한 채 대칸이 누구를 후계자로 세울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출적, 넌 내 장자다. 누구를 후계자로 삼는 것이 좋을지 네가 말해보아라. 그 말에 출적은 가슴이 뛰었다. 그는 총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으며 나라를 위해 많은 공을 세웠다. 게다가 장자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위는 당연히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라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대칸이 갑자기 물어오자 순간 뭐라 답해야 할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출적이 망설이는 사이 성격 급한 차랍태가 나섰다. 아버지, 출적에게 물어 무엇합니까? 설마 개 같은 메르키트 부족에게 재위를 넘겨주시려는 겁니까? 둘째 차랍태는 평소에도 출적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사실 태무치는 병력이 약했던 시절 아내를 메르키트족에게 약탈당한 적이 있었다. 나중에 아내를 되찾았는데 아내는 그 사이 출적을 낳은 것이다. 그러나 태무치는 이 일을 마음에 두지 않고 친자식처럼 길렀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출적이 태무친의 핏줄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끊이지 않았다. 동생에게 모욕을 당한 출적은 차랍태에게 다가가 멱살을 쥐었다. 아버지께서 나를 친아들로 생각하시는데 왜 네가 날 모욕하는 것이냐? 네가 나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냐? 거만한 녀석 같으니. 좋다, 나가서 겨뤄보자. 만약 승부를 겨루어 내가 너에게 진다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을 것이다. 그러곤 고개를 돌려 태무친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허락해 주십시오. 형제가 서로 멱살을 잡은 채 금방이라도 싸울 것만 같자 장군들이 나서서 두 사람을 말렸다. 태무친은 젊은 시절 적에게 쫓겨 아내를 지켜주지 못해 결국 오늘날까지 분쟁의 화근을 만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매우 아팠다. 둘 다 그만두어라. 누가 뭐래도 출적은 내 장자다. 한 번도 출적을 내 아들이 아니라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 앞으로 다시는 이 일을 꺼내지 말라. 그러자 차랍태가 출적의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을 놓으며 말했다. 출적이 용맹하고 무술이 뛰어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셋째 와활태에 비해 인자한 성품이 없어 성군이 될 수 없습니다. 와활태를 후계자로 삼으심이 마땅합니다. 그러곤 출적을 바라보며 물었다. 출적,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출적은 보아하니 자기가 재위를 이을 가망은 이제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항상 사이좋게 지내온 셋째 와활태가 차라리 후계자가 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고 찬성했다. 넷째 탈에는 더군다나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그리하여 와활태 본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태무친의 후계자로 셋째 와활태가 낙점되었다. 태무친이 와활태에게 말했다. 사양할 필요 없다. 용맹은 첫째와 둘째를 따를 수 없으나 넌 사람됨이 인자하고 후덕하니 앞으로 무장군들을 통솔할 때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몽골인은 서로 대적하지만 않으면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날 밤 태무친은 연회를 베풀어 태자 책봉을 축하했다. 모두가 술을 마시며 잔치를 즐기다 밤이 늦어서야 흩어졌다. 곽정도 약간 취한 채 자기 파우로 돌아와 막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렸는데 한 병사가 급히 뛰어들어왔다. 부마님, 큰일 났습니다. 첫째 왕자님과 둘째 왕자님께서 술에 취하셔서
각기 자기 병력을 이끌고 서로 싸우려 하십니다. 그 말에 깜짝 놀란 곽정이 대칸께 보고했냐고 물었다. 대칸께서도 술에 취하셔서 일어나시지를 않습니다. 곽정은 좋은 방책이 떠오르지 않아 파오안을 초조하게 왔다 갔다 했다. 출적과 차랍태는 각기 2만의 군사를 지니고 있었다. 거기다 양쪽 다 정예부대인지라 만약 서로 싸우게 되면 몽골군의 병력과 사기는 크게 떨어질 터였다. 그러나 두 사람이 낮에 대칸 앞에서 크게 다툰 데다 현재 술에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나선다 해도 말을 들을 리 없었다. 그때 멀리서 함성과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결국 싸움이 시작된 모양이었다. 곽정이 초조해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노유각이 뛰어들어와 종이 한 장을 건넸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반진으로 양군을 갈라놓고 호익진으로 굴복하지 않는 자를 포위하라. 며칠 동안 무목유서를 연구해왔던 곽정은 이 글을 보자 크게 깨닫는 바가 있었다. 곽정은 즉시 병사들에게 소집령을 내리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곽정의 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출적과 차랍태의 군대가 둥글게 대진해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곽정은 1만의 군대를 12개의 부대로 나누고 각자 임무를 하달했다. 임무를 하달받은 곽정의 부대는 호각을 울리며 함성을 질렀다. 그러곤 출적과 차랍태의 수하들이 서로 장도를 휘두르며 접전을 벌이고 있는 싸움터 중간을 사반진을 구축해 빠르게 뚫고 들어갔다. 그러자 모두가 깜짝 놀라며 대열이 흐트러졌다. 대열이 나뉘는 것을 본 곽정이 연기를 휘두르자 곽정의 부대는 지휘에 따라 선회했다. 사반진이 순식간에 호익진으로 바뀌었다. 곽정의 부대는 각각 출적의 부대와 차랍태의 부대를 좌우에서 포위하기 시작했다. 중간에 사반진으로 경계를 세우고 양쪽으로 돌아들어간 부대들이 반원 형태로 양쪽 군대를 포위한 것이다. 차랍태는 곽정의 깃발을 발견하고 크게 노하여 소리를 질렀다. 내 전부터 니놈이 눈에 거슬렸다. 차랍태는 곽정의 부대를 사살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호익진에 포위되니 차랍태의 군대는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그때 곽정이 내공을 실어 산천 초목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고함쳤다. 우리는 모두 같은 몽골의 형제들이다. 서로에게 창을 들이대서는 안 된다. 어서 무기를 버려라. 대칸께서 아시면 사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곽정의 군사들이 일제히 곽정의 말을 따라하며 양쪽 군대를 압박했다. 그 말에 출적과 차랍태의 병사들이 모두 동요하기 시작하더니 하나둘 무기를 버리고 말에서 내려왔다. 사실 출적과 차랍태의 병사들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전투 의지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 같은 민족으로 평소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다 이 사건이 대칸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 싸울 생각이 없었다. 그때 갑자기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고 밝은 빛이 사방을 비추더니 대칸의 기가 멀리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태무치는 술이 조금 깬 뒤 두 아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깜짝 놀라 의복을 갖춰 입을 새도 없이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달려나왔다. 가까이 다가가니 양쪽 병사들은 줄 맞추어 땅바닥에 앉아있고 곽정의 군대가 곁에서 감시하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두 아들은 비록 말 위에 앉아있기는 하나 양옆에 곽정의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곽정은 대칸이 도착하자 땅바닥에 엎드린 채 사건의 전말을 보고했다. 태무치는 자칫하면 형제간의 불상사로 크게 번질 뻔한 일을 곽정이 막았다는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그는 말을 몰아 싸움터로 달려오면서 양쪽 부대가 모두 정예병사들이니 어쩌면 지금쯤 두 아들 중 누구 하나는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태무치는 모든 장군을 소집한 자리에서 출적과 차랍태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곽정에게는 싸움을 막은 공을 치하하며 큰 상을 내렸다. 곽정은 상으로 받은 금은보화와 가축들을 모두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병사들은 크게 기뻐했고 군대의 사기가 크게 진작되었다. 다음 날 태무친이 장군들을 불렀다. 차랍태와 와활태의 부대가 전방에서 선봉을 맡기로 하고 좌구는 출적이, 우구는 곽정이 통솔하도록 했다. 그리고 태무친과 타르는 후방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각 병사들은 여러 필의 말을 가지고 번갈아 가며 타도록 했다. 전쟁터에서 말의 힘을 아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덕분에 병사의 수는 15만인데 말의 수는 100만에 달했다. 태무친이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다.
원한다면 싸워주마. 그러자 15만의 군대가 일제히 소리쳤다. 원한다면 싸워주마. 원한다면 싸워주마. 출전을 알리는 호각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자 북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3만의 선봉부대가 기세등등하게 서쪽을 향해 진군했다. 몽골군은 파죽지세로 호라즘을 공격해 들어갔다. 무함마드의 병력이 비록 많기는 하나 몽골군의 적수가 될 수는 없었다. 이 전쟁에서 곽정은 많은 적을 무찔러 큰 공을 세웠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